세 개가 있고, 이게 선의 이데아, 가장 최고의 이데아가 여러 가지인데 선의 이데아가 가장 최고의 이데아고, 그 밑에는 우리 이 땅의 현실이에요. 현실. 이 땅의 현실이고, 그 이 땅의 현실은 이 이데아가 투사된 모습이에요. 투사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지.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고, 여기는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는 뭐 이 땅의 것들이 있죠. 땅의 것들, 동식물이 있고, 자연이 있고. 근데 여기는 뭐가 있는지 모르죠. 이게 신인 거예요. 신. 신인데 여기는 이제 어떤 물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질이 없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가장 좋은 모습은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가는 게 바로 가장 좋은.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게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예술을 별로 긍정하지 않았어요. 예술. 우리가 그림을 볼 때 그림은 이 자연들을 그대로 모방한 거잖아요. 모방. 이거를 환영주의라고 하네요. 환영. 그리스 예술에서는 환영주의라고 하는데, 환영은 자연, 현실을 모방한 거죠. 모방이 있어요. 그리스인들은 모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이상적인 단계잖아요. 물질이 없는 단계. 그런데 여기는 물질이 있는 단계인데, 그 물질이 있는 단계를 다시 모방을 하면 이 단계가 두 단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두 단계가.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것과 아름다움은 다르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과 아름다움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저 사람 아름답다 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잖아요. 그거는 여기의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라는 얘기가 있죠.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이와 비슷한 가사가 이 Stairway to Heaven이라는 노래, 그 레드 제플린 노래도 있는데, 모든 반짝이는 것이 다 골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라톤은 아름다움을 바로 이데아의 아름다움을 얘기했지, 이 현실에 대한 아름다움을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대한 아름다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동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동굴의 우상. 이런 얘기 들어봤죠? 동굴의 우상. 그러니까 많은 인간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동굴 벽에다가 대고 그림자만 보는 상태예요. 그림자만 보는 상태인데, 동굴 밖에는 빛이 있다고. 빛. 이데아가 있다고. 그래서 이데아를 봐야 되는데, 이데아를 못 보고 자신의 그림자로만 보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간들인데, 이 동굴 밖에 있는 빛을 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철인이라는 거예요. 철인은 설명 안 해도 되죠. 철학자. 철인. 이 빛을 본 사람이 철인이기 때문에 요 빛, 이게 이데아예요. 이데아. 태양이에요. 태양이 이데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빛을 봤기 때문에 이 동굴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돼. 저기 바깥에 진짜 빛이 있다. 너희들이 보는 것은 그림자다. 실체가 있다. 실체를 보러 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철인이고, 이러한 철인들이 이데아 교육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고,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라는 게 바로 국가의 어떤 축약된 의미예요. 플라톤 국가론에. 그러니까 이 철인들은 바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지난주에 배웠죠. 지혜. 그리고 철인 밑에의 단계는 수호자라고 있어요. 수호자. 그러니까 그리스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리스가 그리스도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을. 그래서 그리스가
전쟁을 많이 한 나라인데 페르시아 전쟁도 했고 그 스파르타랑 아테네랑 싸웠던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했고 그런 전쟁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쟁 군인들이 바로 뭐냐면 농민들 상인들이었어요. 군인들이 농민들 상인들. 이 사람들이 사실 수호자예요. 수호자.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군대 입대하면은 총도 주잖아요. 총도 주고 뭐 다 주잖아요. 우리가 뭐 군대 입대하기 전에 뭐 총 사게 한 30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군인을 가면은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무기를 구입했어요. 중보병, 중무장 보병이 됐어요. 중무장 보병. 철인들은 뭐냐면 철인 최고 통치자들은 중무장 기병들이에요. 중무장 기병. 중무장 보병. 이 사람들은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하면 전리품을 다 자기들이 가져요. 군인들이. 그리고 또 전쟁 끝나면 농사랑 또 상업을 또 돌아오고. 스파르타는 주로 농업이고 아테네는 주로 상업이고. 아테네는 해군이 강하고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하고. 그렇게 했던 나라들이 바로 이 그리스라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요 군인들 수호자들은 용기를 가져야 되고 일반 백성들은 절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 노예 헌신하는 거죠. 헌신 죽도록 일하는 거 노예. 이 네 가지가 조화가 될 때 바로 그것이 정의다라고 국가론은 얘기해요. 정의다. 그러면서 이 가장 최고의 통치자 철인들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유재산을 가질 수도 없어. 이 사람들은 군사기술도 배워야 되고 뭐 체력도 단련해야 되고 철학도 해야 되지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고 자식도 낳을 수 없고 자식은 낳을 수는 있지만 이 낳은 자식들은 다 국가 양육기관,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국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자식을 좋은 유전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길러내요. 근데 이런 수호자들이나 이런 일반 백성들은 사유재산은 가능해요. 사유재산. 뭐 많은 사람은 공직자들 뽑을 때 공직자들이 뭐 정관이유다 해가지고 돈도 많이 부정축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플라톤 국가처럼 공직자에 나가는 사람은 사유재산 전혀 없이 하면 나라가 좋아질까? 이상적인 뭐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정말 유명한 책인데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칼 포퍼라는 과학 철학자인데 과학도 하고 철학 논리 철학자인데 열린 사회의 그 적들에서 이 플라톤의 국가를 신랄하게 비판해요. 열린 사회. 뚜껑 열린 사회가 아니라 열린 사회인데 지금 이게 국가는 폐쇄된 사회예요. 철학자 혼자 다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철학자 혼자 정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반대한 거잖아요. 민주주의. 그리스에 보면 그리스 때 가장 최고의 민주주의자가 페리클레스 시대. 페리클레스 시대가 때 민주주의 이때가 뭐 403년까지 403년 BC. 요게 끝나고 이제 저기가 돼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기고 아테네 민주정치를 그만두게 하고 여기다 과두정치라고 좀 뛰어난 대가리 몇 명이 파견돼가지고 여기를 다스리는 통치를 했어요. 근데 스파르타가 이제 테베한테 멸망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민주정치가 이제 하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은 때가 요 페리클레스가 죽고 이 스파르타가 아테네한테 죽기 바로 직전. 그때가 소크라테스가 죽은 민주정치에서. 그러니까 이 플라톤은 스파르타와 같은 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로 했어요. 스파르타는 통치가 어떻게 되냐면 스파르타는 원래 도리아인이라고 북쪽 어떻게 보면 뭐 야만족이라고는 그렇고 북쪽인이에요. 북쪽 사람인데 스파르타 구성된 스파르타 한 명
스파르타 혈통 한 명에 다른 그리스인들 6명, 그리고 다른 노예들 17명이에요. 시민권은 요 한 명밖에 없어. 시민. 참된 시민. 그러니까 이 한 명이 이 23명을 지배하는 거예요. 한 명당. 그러니까 반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 강력한. 그래서 이 아테네는 여자한테 시민권을 안 줬어요. 근데 스파르타는 여자한테도 시민권을 줬어요. 영화 300을 보면은 그 테르모필리아 전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레오니다스 왕이 나오죠. 레오니다스 왕이 이제 전투하러 다 갔어. 300명 애들 다 갔어. 거기 누가 지켜요? 여왕이 지키잖아요. 여왕. 부인 레오니다스 부인이 지키잖아요. 그 부인이 똑같이 여기 남자들이 다 나가면 요 23명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여자들이 싸운다고. 근데 여자들이 얼마나 잘 싸우면 이 반란을 못할 정도. 남자는 똑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 반란을 못해. 부인들이 다 하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남자들하고. 그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이 강력한 통치, 잔인한 통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전쟁을 벌이다 보면 남자들이 죽잖아요. 그럼 이 남자 300명 나가죠. 10명 살았어. 또 전쟁하면 1명 살았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시민이 없어져요. 시민이. 그래서 스파르타는 멸망을 했고 테베라는 나라 국가한테 폴리스 국가한테 멸망을 한 게 바로 스파르타 사회거든요. 사회가 어떻게 폐쇄적인 사회죠. 열린 사회에 반대지. 이 폐쇄적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열린 사회, 폐쇄적인 국가. 플라톤이 이 아테네에서 자기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할 수 없게 되자 어디로 오면 시칠리. 이태리반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태리반도. 여기 밑에가 시칠리잖아요. 예. 섬. 여기로 가가지고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좀 실패를 했어요. 시칠리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칼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플라톤의 국가를 신랄하게 비판해요. 왜냐면 칼 포퍼가 살았던 나라 때는 그 나치즘 피해서 온 사람이거든요. 나치즘 그리고 그런 어떤 제국주의 그런 이론들이 바탕이 된 거예요. 이게 한 명이 통치를 하고 지혜로운 통치자가 여러 가지 이제 한 명이 다 하겠다. 그거 자체가 이제 틀려먹었고 그거 자체가 바로 지금의 어떤 현대 열린 사회 그 적들, 그러니까 사회를 파멸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전체주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가 미치광이 사회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되는 원인이 됐다라고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런 국가론들을 또 누가 얘기했냐면 계속 이상적인 국가들이 나오는데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토마스 모어라고 알죠? 들어봤죠? 네. 토마스 모어가 헨리 8세 때, 헨리 8세랑 이제 뭐 친한 친구였는데 헨리 8세를 비판한 그 성공회 이혼, 앤 불린과의 결혼을 위해서 성공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앵글리칸 철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 런던에 가면은 타워 브리지라고 있어요. 알아요? 타워 브리지? 타워 브리지 옆에 런던 탑이라고 하는 거기다 가둬 놓고 이제 사용을 시키는데 그 유토피아에 보면은 거기에 낯선 섬이나 유토피아 난파된 사람이 가가지고 낯선 섬에 가가지고 그 섬에 유토피아를 발견하는 거죠. 유토피아. 그러니까 이 유토피아는 이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유토피아예요. 그 후에 이제 17세기에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그 사람이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뉴 아틀란티스 새로운 세계. 여기는 뭐 과학, 이 사람은 과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과학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과학 연구소에서 무슨 막 해충을 이충으로 만들고 나방이 막 나비가 되고 그런 유전자 조작까지 나오는 그런 사회가 돼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인큐베이터 같은 어떤 장치로 그래서 어떤 과학 만능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도 그렇고 유토피아도 그렇고 뉴 아틀란티스도 그렇고 지난주에 그 뉴 브레이브 월드 멋진 신세계라고 알더스 헉슬리라고 여기서는 뭐 수돗물에 LSD를 다 타가지고 마약을 먹고 우리 즐기자 그런 어떤 국가를 꿈꿨고 또 빅브라더라고 그랬죠. 빅브라더란 말 들어봤어요? 네. 빅브라더. 이 빅브라더가 조지 오웰의 1984년도에 나온 소설 빅브라더. 그 감시죠. 감시 빅브라더. 빅브라더 그 감시인데 이제 빅브라더 같은 영화들도 많이 나오죠. 그 뭐죠? 대표적으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트루먼쇼 같은 영화들. 그래서 이걸 또 현대에는 판옵티콘 구조라고 그래요. 판옵티콘 구조. 판이란 말이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이라는 뜻. 판옵티콘 사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깜빵에 이렇게 원형 이렇게 깜빵에다가 여기 깜빵 탑이 있고 여기 깜빵이 다 둘러져 있는 거예요. 깜빵이 여기는 다 밝아요. 빛이 다 들어와서 여기는 어둡게 해서 여기 감시자가 여기 감방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감방들을 혼자 이 많은 사람들 다 통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사회가 바로 판옵티콘. 이게 제레미 벤덤이 얘기했던 건데 제레미 벤덤을 이제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 이게 영어로는 훈련과 디사이플로 나오는데 디사이플 앤 퍼니시먼트인데 이게 감시라고 그러는 번역을 했어요. 미셸 푸코가.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있을 때는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요 체계 시스템만 만들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어두워서 여기는 밝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통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지금 현대사회가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지금은 SNS 시대고 뭐 인터넷 수사대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부를 감시하고 정부도 우리를 감시하고 막 CCTV 다 찍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다지 이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 철학 중에 프랑스 구조주의라는 철학이 있는데 포스트 구조주의 철학이 뭐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은데 하나의 어떤 기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류는 자유를 위해서 싸웠거든요.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투쟁의 역사예요. 인류의 투쟁. 자연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켰고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근대 시민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절대 왕정에서 왕을 타파하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프랑스 혁명이 되고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계속 투쟁을 했던 거예요. 인류 역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현대에 많은 자유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과학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더위에도 우리가 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자유잖아요. 인권도 그렇고 과학 모든 발명품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많이 얻었는데 평안과 자유를 얻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않다. 우리가 생각만큼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던 구조주의 철학이에요. 이게 바로 프랑스에서 주로 프랑스 사람들이 해요. 포스트 구조 철학. 미셸 푸코, 리오타르, 자크 데리다, 프랑스의 언어 철학, 소시르로부터 시작됐는데 들이 다 자유롭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렇게 감시 사회에서 살고 있다. 플라톤의 국가도 역시 감시 체계거든. 혼자 이제 서린이 딱딱딱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 틀을 넘어가면은
그 철인, 지혜자가 지혜롭지 않고 철인이 막 용기 있게 막 싸움으로 나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철인은 명령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명령을 해야 돼. 수호자가 용기를 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명령만 하면 이게 안 돼요. 그게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은 그게 지켜야 돼. 그 틀을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는 폐쇄사회죠. 폐쇄사회죠. 이 티마이오스라는 것도 여기도 이게 이제 우주론이거든요. 플라톤의 우주론. 그것도 이제 국가랑 관련돼 있어요. 이게 우주론. 이게 우주론은 뭐냐면 티마이오스는 뭐냐면 데미우르고스라는 사람이 이런 제작자, 디자이너가 이 물질을 가지고 창조를 한다는 게 티마이오스거든요. 창조를 해가지고 이데아의 세계를 만드는 게 바로 이 티마이오스의 플라톤의 우주론인데 이 플라톤의 우주론 자체가 바로 국가론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를 만드는 게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를.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우주론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좀 군사적인 그런 모습도 띄는 게 바로 플라톤의 국가론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플라톤의 사상과 플라톤 하면 또 제자가 누구 나와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봤어요? 플라톤이 이원론적으로 봤잖아요. 이원론적.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 안에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이데아. 물질 안에 형상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힐레라는 단어를 썼고 이 형상을 아이도스라고 했는데 그때도 얘기했죠. 여기에 이제 이런 물질, 요 펜이 있다면 요 펜을 만들기 위해서 펜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죠. 목적. 예. 그리고 제작자가 요 형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겠죠.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제작하는 원동력이 있어요. 원동력. 그래서 목적인 그리고 제일 원인 그리고 가능태, 현실태 뭐 이런 말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요 펜을 만들기 위해서는 왜 만드느냐? 쓰기 위해서 만드는 목적인이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리고 요거를 형상인 제작자가 현상을 가지고 요 형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을 가지고 힘을 가하는 동력인 그것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지고 이 하나의 물질이 나온다. 물질 안에는 이런 형상들이 있고 또 목적인이 있는 거예요. 목적인. 그게 뭐냐면 다 이데아라는 거예요. 이게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안에 이데아가 그대로 포함이 돼 있다는 게 플라톤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플라톤은 보이지 않는 거 있을 때는 수학, 음악 이런 거를 교육을 했고 여기는 생물학, 원래 생물학자잖아요. 생물학자 분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플라톤의 아리스토텔레 사다리론이라고 다 계층을 다 나눴어. 계층을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은 캐톨릭이 교황 그리고 추기경 뭐 신부 뭐 일반 낮은 사제 수녀 이렇게 계급을 나눴어. 거기 계급이거든. 계급제예요. 이게 플라톤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그것이 됐고 생물학자 여기는 수학자 예술을 여기는 옹호했죠. 예술은 바로 이런 형상 이데아를 표현하는 좋은 수단으로 얘기했고 플라톤은 예술은 이데아를 더 멀어지게 하는 아주 안 좋은 걸로 표현을 했던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이제 나중에는 스토아 철학이 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에피쿠로스 쪽에 좀 영향을 받고, 그리고 플라톤 철학이 이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신학이 돼서 교부 철학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네,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이 돼요. 스콜라 철학. 여기서 이제 이게 경험론 쪽으로 빠져요. 영국의 경험론. 어거스틴은 여기가 대륙의 합리론 쪽으로 빠져. 이게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브니츠. 여기는 뭐 흉, 로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험론 쪽으로 빠지고, 요것들을 통합한 사람이 누구죠? 임마누엘 칸트. 그 다음에 헤겔이 나오고, 헤겔의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윈이 나오고, 이거를 다 부정한, 지금까지는 역사, 기독교와 어떤 합리적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다 부정하는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니체. 니체가 근대의 마지막 근대인이고 최초의 현대인이에요. 니체가. 니체 철학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칸트나 니체를 가장 많이 저기를 하죠. 니체를. 이런 철학적인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고, 왜냐면 이제 어거스틴이나 이 아퀴나스는 우리가 좀, 여기는 이제 아퀴나스는 캐톨릭이고, 캐톨릭 그 신학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여기. 그리고 이거는 플라톤이고, 단테의 신곡 같은 데 보면 플라톤이 가장 그 기독교와 가장 가까운 철학자라고 해가지고, 그 연옥 같은데 플라톤이 아주 존경받으면서 있어요. 잘못된 건데, 다 이 아퀴나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 다음엔 좀 헬라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쪽을, 신화가 왜 필요하고, 신화는 그 뭐죠? 그 일리아드에 나온 그 트로이 전쟁, 그것도 이제 그 신화인지 역사인지 아직 논쟁이 많아요. 발굴은 됐거든, 그 트로이. 예. 발굴은 슐레이만이라고, 하이니 슐레이만이라고 그 사람이 19세기 말에 이제 유적을 발견했는데, 그게 역사인지 신화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역사일 가능성이 좀 많기도 해요. 왜냐하면 역사가 신화가 되고, 신화가 역사가 되고, 신화가 또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학적으로는 신화는 종교의 그 전 단계예요. 전 단계. 그 역사의 전 단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발굴된 게 되게 조그만해. 200m. 가로 세로 200m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렇긴 한데, 신화라는 거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여기서는 다 신이 인간한테 다 패배해요. 그러니까 헬라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한 거고,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한 거고. 네,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엮여가지고 이 서양 사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은 신개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었어요. 인간에 대한 가능성. 맹자의 양지양능 같은 거는 인간의 성선설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모든 가능성 하는데, 뭐를 못했냐? 과학, 자연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양한테 당한 거지. 모든 철학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뭐 우열을 가눌 수가